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 윤여삼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메리츠증권의 빌 그로스라고. 채권왕. 채권한 빌 채권왕. 그로스. 예, 불리는- 요즘 처참합니다. 진짜. 아, 역사상 요번에- 최대 채권 약회장 때문에 네. 예, 그런 호칭이 좀 부끄럽고요. 예, 그리고 그렇죠. 한 30년 동안 채권 시장이 좋았다. 네, 그리고 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역사적 저점 수준이니까 또 바닥치고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 이후로도 2020년 팬데믹 국면까지 네.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역사상 최저점이 0.5%거든요. 예. 그렇게 낮은 수준의 금리까지 보고 나서 어제 방금 아침 브리핑 하시면서 네. 예, 불과 한 1년 반 단간에 네. 그 0.5%짜리 이자밖에 안 주던 채권이 지금 3%를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럼 좋아진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매년 0.5%씩밖에 이자 못 받던 걸 네. 이제 3%까지 맞습니다.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0.5% 이자밖에 못 받는 채권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가면은 똑같은 상품을 이자를 3% 주는데 0.5%짜리 채권을 사람들이 네. 가지고 있고 싶을까요? 같은 아니죠. 똑같은 만기인데. 절대 안 갖고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하는데 예전에 은행에 예금을 하셨을 때 네. 0.5% 이자를 준다고 하고 그때는 그 이자라도 받아야지 하고 예금을 가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은행 가면 3% 준다고 하세요. 그럼 예금 해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금 바로 해약하고 다시 들 것 같은데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0.5% 채권을 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면 3% 이자를 받는 채권을 할 수 있는데 내가 1년 반 전에 0.5%밖에 이자 안 주는 채권을 샀으니 이걸 갖다 팔아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만큼의 채권의 가격이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네,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예전에 낮은 이자를 받는 채권은 속된 표현으로 똥값이 된 거죠. 그렇죠. 2.5%포인트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2.5%포인트가 그냥 그러면 2.5%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10년짜리 채권을 사셨죠? 네. 그럼 매년 2.5%씩의 그 이자만큼을 덜 받는 채권을 10년치로 환산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가격의 그 변동분까지 감안하면 지금 0.5%의 채권을 사신 분들은 아마 손실이 거의 20% 가까운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분들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대단히 화가 나시는 네,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 제가 오늘 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네. 흥분하면서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권 그거 뭐 0. 몇 프로 이자 뭐 BP 되던데 걔네 퍼센트도 아니야. 0.01% 포인트가 1BP거든요. 예. 그 BP 단으로 수익 계산하는 애들 그거 뭐 투자해가지고 얼마 돈 벌고 얼마나 익혔어라고 네. 하셨는데 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1년 반 동안 채권 투자하셔서 채권을 투자해서 손실도 봐요. 20% 넘게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고요. 네. 10년짜리 채권을 사시면 그랬는데 30년짜리를 샀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지난 올해만 지금 미국에 30년짜리 ETF 같은 게 있어요. 예. 제가 고객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얘기 드리는 게 네. 저는 하반기에 채권쟁이들은 원래 좀 비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0.5% 이자라도 소중하게 받아가라고. 왜냐면 주식 투자 잘못했다가 마이너스 10% 20% 그렇죠. 볼 바에 네네. 그 0.5% 이자라도 받.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팬데믹 위기 국면에는 사람들이 그 0.5%도 소중했던 거예요. 그 낮은 금리에도 그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계산해 보니까 물가도 이렇게 오르고 그 사이에 경기도 좀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이자를 미국 정부에 돈 빌려주면 더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가치들을 자꾸 높이면서 금리는 올라왔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그 사람 돈 빌려서 뭐 하겠습니까? 소비도 하긴 하겠지만 그 돈을 빌려서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투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금리 올라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늘게 되죠. 그렇죠. 돈을 빌리기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신용대출 이자가 1년 사이에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거 별로 고민 안 하고 투자하시죠? 빚을 안 내보셨나 봐요. 아직까지 저는 당연히 빚이 없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작년에만 해도 2%대 상품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한 4%까지. 최근에는 이제 4%짜리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 이제 그래요? 뭐 앞자리 5%대. 5자 봐야 돼요. 와. 5%대. 그러면은 순수하게 1억 빌린 사람이 1년 동안 200만 원 정도의 200만 원대,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이자를 냈다가 이제는 이제 500만 원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흡수되고 이렇게 돈 빌리는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낮은 금리 때 땡겼다가 야 내가 한번 제대로 배팅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미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도 막 이렇게 하루에 막 3, 4%씩 변동성이 나온다. 네. 누가 그 얘기해요. 미국 금리 10년짜리가 이제 3, 4%인데 그걸 걱정하는데 네. 이제 돈 빌리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보다는 높은 금리로 미국 정부보다 신용이 좋은 사람이 미국 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비용을 감내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 세대로 왔는데 세상으로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빌려다가 투자하는 환경들 그리고 이미 빌렸던 돈들도 네. 변동금리를 빌린 사람들은 그 이자 부담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동성들이 말라가고 있다. 아, 야 우리 연구원님이랑 얘기하니까 네. 제가 오늘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네. 분위기가 되게 이럴 줄 알았는데 뭐 같이 막 화가 나고 지금 아마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요. 저도 덩달아 같이 화가 나요. 네. 가서 글러브 좀 가져오세요. 진짜.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들어온 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예. 제가 올해까지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뭐 어. 채권쟁이가 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예. 약간 곁다리로 보는 또 한 다리 건너와서 훈수 뜨는 격이잖아요. 네. 저희 전문 분야는 이제 금리를 보면서 채권이 이제 좋으냐 나쁘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주식과 채권에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산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보통 경기가 우리 곽수환 앵커님은 경기 좋으면은 주식 하시겠어요, 채권 하시겠어요? 경기 좋으면 바로 주식하지 않아요? 아, 무조건 그건 주식. 아주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네. 경기 나쁘시면은 채권 하시겠어요? 채권. 뭐 그거는 선뜻 안 하셨죠. 네, 뭐 그렇게 또 와닿진 않죠. 근데 네. 그 주식 중에서 또 다른 거 막 이렇게 파고낼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제가 채권의 가격 수익률로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어떠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채권의 또 장점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존버하면 네. 끝까지 가면 네. 잃지 않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10년 그대로 지키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기 0.5%짜리 채권 사신 분도 중간에 이제 3% 받는 채권들 나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기회비용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이제 마이너스 10%든 20%든 나 팔고 일단 뭐 다른 기회를 노려보겠어 이런 분들은 이제 손절을 하는 건데 그분이 10년 동안 0.5% 이자만 받고 쭉 갔잖아요. 네. 그러면 10년치 0.5% 해가지고 최종 수익률은 이자 수익 한 5% 챙겨가지고 원금 돌려받고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채권의 장점입니다. 맞아요. 네. 채권이.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이 시청자분들한테 네. 여러분들 채권하시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주식이 좋을 때는 채권 같은 거 관심도 없으세요.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니네 맥피피 떼가지고 뭐 하냐. 그거 해가지고 뭐 그리고 뭐 어렵더라 니네. 용어도 자꾸 이상한 거 쓰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자아 성찰이 돼갑니다. 아, 연구원님. 예, 네. 그런데 이 채권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네. 그거 진짜 알려주세요. 바로 지금. 아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오. 왜? 지금이 순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0.5%짜리 채권이 무려 1년 반 동안 이자 수익만 해도 지금 3%면 몇 배입니까? 그냥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아니 몇 배지? 0.5에서 곱하기 하시면 6에 6배잖아요. 그렇죠. 6배 그쵸? 네, 그러니까 그 0.5%가 그게 적정한 금리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사이에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면서 채권의 가격은 굉장히 지금 급락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저 오늘 용어를 좀 편하게 예, 쓰겠습니다. 예. 뭐 유튜브는 편하게 하는 네, 거니까요. 네. 똥값이 됐죠. 아 똥값.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진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할인율이 엄청나면서. 아, 그렇죠. 고급 용어를 고급 또 용어를. 네. 뭐야? 할인 지금 박앤세일 채권 진짜 박앤세일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미래에 받아야 될 그 현금 가치를 그러니까 예전에 0.5로 할인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가치로 비싸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3%로 할인.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네.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반대적으로 주식시장은 최근에 주가 조정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예. 미국 기업들이 벌어야 될 이익이라든지 예. 뭐 이런 수준에 대비해서 우리 PER이라든지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를 놓고 보면 여전히 주식은 좀 비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채권쟁이 저거 채권 가격 뭐 떨어졌다고 와가지고 주식 비싸다고 험담하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역사적인 미국 주식시장 PR을 놓고 봐도 예. 대략 16배에서 18배 사이 정도인데 예. 아직 거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 수준 레벨까지 뭐 최근에 이익도 빠지고 있지만 네. 그런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감히 얘기 드리겠지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가 깨집니다. 아 진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미친놈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팬데믹 위기금에는 미국 주가가 올라간 게 얼마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그 PER에 돌아가는 적정 라인의 한 중간선 정도 보고 한 네. 3,800포인트 정도 바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하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채권은
미국의 지금 막대한 유동성 환수 거기에 유동성 환수의 제일 중심이 뭐죠? 아까 뭐가 올라갔다 했죠? 금리. 그렇죠. 근데 그 미국채 10년 금리는 왜 3%까지 치솟았을까요? 뭘 보고 걔는 그렇게 놀라가지고 0.5%밖에 안 하던 게 지금 3%까지 치솟았죠?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은 해보셨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 가치의 할인율을 지금 깎아버리는. 아까 얘기했던 주식도 사실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정도 자산 가치들을 적정한가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위험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지? 우리는 그거를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자산. 예. 제가 방금 무위험 자산으로 얘기한 게 하나 있죠. 뭐가 무위험 자산이죠? 국채. 맞습니다. 와 정답. 와 오늘 아이 주식 전문가신데 당연히 아니요, 채권은 저도 좀 이제 어려워요. 왜냐면 채권 시장이 훨씬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식보다. 그러니까 채권을 잘 읽어야 주식을 잘한다는 말도 있어요. 예.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는 아직도 주식이 그렇게 커졌는데도 네. 채권이 조금 더 큽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전 세계에서 아마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7, 80조 정도 되는데 네네. 채권 시장은 100조, 아. 주식시장이 100조 달러가 넘거든요. 예, 지금 예.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100조 달러 정도 수준 왔는데 채권이 한 120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채권 시장의 사이즈가 있고 그쪽에서 또 돈을 벌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좀 이런저런 장황 얘기들을 좀 얘기 드렸지만 네. 예. 최근에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은 지난 1년 반의 과정 동안 거의 악소리 날 정도의 역사 사상 최대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네. 고생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제가 네, 그냥 네. 간단한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채권 투자가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쉬운 네. 것만은 아닌데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 네. 요 그림 하나를 봐주시면 네. 여기 뭐 삐쭉삐쭉 나와 있는 이게 뭐지? 그냥 채권의 지수가 있어요. 우리 코스피랑 S&P 500과 같은 네. 채권을 투자하셔도 얼마를 벌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채권은 그 주식시장처럼 전체적인 가격 지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붙다 보니까 그 네. 이자 수익을 더한 채권 인덱스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채권 인덱스는 주식 인덱스보다 계산법이 좀 복잡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채권도 가격이 변동하니까 가격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을 합쳐서 총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가격으로는 금리가 올라서 2%가 깨져도 예. 이자로 3%를 받으면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합산해서 요 총수익률을 발표했는데 이 시계열을 보세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1922년대 있죠. 예. 요게 이게 대공황 전이에요. 아. 참 옛날부터 데이터죠. 예. 그때부터 채권을 투자하셨을 때 가격 뭐 이자를 아무리 챙겨도 가격까지 손실을 봤을 때 이때 대공황 때 기업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예. 이때 회사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회사채 수익률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때 막대한 빚을 내면서 돈을 써가지고 그때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을 봤던 금액이 마이너스 15%. 아, 네네. 어떤 채권을 사도 평균적으로. 네네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예, 채권으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아왔는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또 위기 국면들이 있었고 80년대 뭐 유가가 막 급등해서 오일 쇼크 뭐 네.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유가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기준금리를 그때 얼마까지 올렸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채권 금리 뭐 0.몇% 지금 3% 올라와도 난리라고 지금 네, 하고 네.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40년 전인 1980년도에 미국의 국채 10년짜리 금리는 20%였습니다. 와. 20%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금리가? 네. 야. 뭐 안 믿어지시죠? 네. 예. 그때는 미국이 성장을 해도 미국이란 경제 청년 경제였기 때문에 1년에 한 5에서 6%씩은 성장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GDP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냥 연봉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 정도는 됐고 물가가 그때 굉장히 높았어요. 요번에도 지금 우리가 요즘에 난린 거 아까 농산물 뭐 비료 가격 예. 오르고 지금 뭐 여러 우리 먹거리 지금 다 위협받고 있잖아요. 예.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때 7, 80년대도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하다 예. 보니까 예. 그 물가가 급등했고 물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네네. 경제의 체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체온이다. 네. 오. 그러니까 야. 이거를 상식적으로 아시면 우리 체온은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높으면 좋죠? 적절해요. 적절해요. 체온. 네. 아, 체온. 우리 사람 체온은 몇 도죠? 36.5요? 예, 그거 유지- 우리 다 아시죠? 예, 잘 유지해야죠. 왜 우리 코로나 걸리면 몇 도 가죠? 38도 가죠. 그럼 위험하죠. 아,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맞네요. 우리가 막 한겨울에 밖에서 막 돌돌 떨다가 체온이 35도로 가면 저체온증으로 또 죽죠. 아, 네, 맞습니다. 경제 체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그 적정함. 아. 그래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연준이나 예.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걔네들 그 중앙은행들 입구에 가면 현판이나 막 돌로 막 박아놨어요. 물가 안정.
이게 안정이라는 게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요. 네. 그 국가마다 적절하다고 보는 그 물가 수준을 사람마다 또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하고 한국은 지금 2%입니다. 아. 물론 아까 얘기했던 청년 경제 때 젊을 때일수록 조금 체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체온들이 좀 높을 때는 조금 더 그 인플레이션 목표 그 수준을 높일 수도 있는데 80년대 미국의 그 체온이 20%가 그러니까 그 물가가 20%가 넘게 올라가면서 아주 고열에 시달렸던 거예요. 연구원님 요 지금 댓글에 네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제 신입사원 시절 때 채권 대학살 90년대 초반 요때 경험해 보셨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제가 얼굴은 이래봬도 97학번이라서 IMF까지는 겪었는데 94년에는 제가 애석하게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 남의 남의 주신님 주신님. 댓글로 사과 올립니다. 남의 주신님 네, 제가 고등학생이셨습니다. 좀 힘들게 커가지고 아니요 아침이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피곤해요. 송 대표님 웃지 않습니다. 아, 뭐 너무 그런 정도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깨 좀 제가 입사했을 때 과장들이 저한테 인사했어요. 자, 뭐 남의 주신님 사과 올라왔습니다, 연구원님.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는 해서 다 알고 있죠. 94년에 그리고 여기 94년 채권 대학살이 여기 나와요. 요때예요, 요때. 네. 그때도 근데 지금 보세요. 그때 대학살 때보다도 요번에 채권 시장 약세장이 훨씬 길고 제가 너무 지금 장황하게 아침 시간에 길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빼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짚고 가셔야 돼서 그래요. 80년대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도 금리가 20% 하던 시절이었었고 네. 그 20% 하는 금리의 제일 핵심 원인이 물가였다는 거죠. 물가. 물가. 그러니까 경제가 체온이 굉장히 고열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열이 나면은 뭘 먹습니까? 해열제 약. 먹어야죠. 예, 그 해열제 제일 대표적인 직방약이 뭐다? 타이레놀, 판피린? 뭐죠? 경제의 타이레놀이 바로 금리.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인상. 그게 경제의 가장 큰 이 높아진 그 중앙은행한테 그 권리를 준 거죠. 예. 열이 나서 고열 상태로 가면은 해열제 당장 써가지고 음. 열을 식히자라고 하는 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깔아놨던 거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뭐 놀러도 다니고 때 뭐 대출 받아서 놀러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더 큰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요건들이 점점 제약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웬만해 가지고 내가 목표 수익률이 한 7% 8%짜리가 아니면 금리 5% 이상 되는 비용으로 조달한다는 게 어리석은 짓이란 걸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게 지금 왜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네. 요 근래 미국의 물가가 그 80년대에 뭐 두 자릿대 이상 급등했던 그 고열 시대를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미국 경제가 청년 경제였기 때문에 네. 뭐 몸 상태가 너무 좋았죠. 아. 그래서 그때는 뭐 미국 금리를 20%까지 급등을 시키면서까지 아니 내 체력이 좋으니까 지금 해열제를 강력하게 써서라도 일단 열만 잡고 나면 그러면 또 한숨 자고 나면 좀 개운해지겠지라고 하고 들어가서 그때는 볼커라고 하는 당시 연준 총재가 네. 연준 의장이 네. 굉장히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쳤는데 네. 그러고 나서 4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지금 성장을 해봐야 이제 미국 경제가 노쇠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때는 그 국가마다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 저는 그걸 밥값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밥값 성장률. 그러니까 그냥 잠재 얘기하면- 성장률인가요? 아유 또 아시는 척 하시네. 용어만.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하게 네, 이제 네. 얘기 드리려고 해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너는 이 정도 수준의 능력치는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니네 경제는 적당한 거야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하셨던 밥값 잠재 성장률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게 7, 80년대 미국이 한 4에서 5%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예. 지금 우리 중국 경제는 잘 보시면 6% 7% 성장을 해도 뭐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걱정을 해요. 우리 6, 7% 성장이면 굉장히 빠른 성장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뭐 넘보지도 못할 굉장히 고성장이라 보이는데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생각해 보면 중국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얘는 한 7, 80점 받아야 되는데 지금 5, 60점밖에 못 받는 거야라고 해서 그게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7, 8%인데 5, 6%밖에 못하면 얘는 5, 6%가 낮은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는 거고 미국은 반대로 3% 성장만 해도 야 잘했다. 예. 너 정말 지금 훌륭한 성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은 그 잠재 성장률 밥값이 지금 2가 안 나옵니다.
2가 안 이가 안 나와요. 나와. 2%가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미국은 올해도 3% 정도 성장이라고 하면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는 작년에 원래 하반기쯤에는 올해도 미국이 한 4.3%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전망했는데 최근에 이 물가라는 고열에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면서 예, 예. 아까 뭐 지표도 PMI 같은 것도 자꾸 흘러내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미국 경제 올해 한 3%대 초반까지 성장률 전망이 자꾸 깎이고 있어요.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어느 정도 할 건가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 부분 밥값 성장률이 낮아져 있어서 뭐 잠재 성장률만 하면 그러면 밥값 한 거 아니야 좋게 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7, 80년대 대비하면 이게 너무 늙었어요. 비교적으로. 근데 물가는 지금 7, 80년대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3월 달에 전년 대비 몇 프로라고요? 8.5%예요. 아니 성장은 2% 3% 하는데 지금 물가가 8%면은 이때 7, 80년대 같은 고열에 지금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저 파월은 왜 갑자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 침착하게 대응하겠어 무리하지 않겠어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계속해서 뭐 지금 이제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공포심도 심어주다가 3월 달 들어와서는 이제는 우리 빅스텝이라고 하나요? 네. 25bp 정도로 그걸 이제 그 정도씩 움직여야지 경제가 좀 적응하고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기준들을 세워놓은 건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0.5로 가버려. 0.5. 거기에 이제 좀 최근에는 여기 좀 제가 또 그림 하나를 들고 왔는데 네.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의 이제 선물 거래소라고 하는 CME 같은 기관에서 여기 나와 있는 표가 뭐냐고 하면요. 그 해당 월에 FOMC가 있는 해당 월에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지 확률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확률. 네네. 우리 5월달 내일 이제 연준 이제 FOMC가 정해져 있죠. 네. 이번 달에는 얼마냐? 예, 지금 0.5% 정도 되는 수준의 연방 금리를 대략 101%까지. 50bp를 올리는 확률이 얼마죠? 예, 96.5%. 거의 이제 이거 확실하다. 그 다음에 FOMC가 6월 15일에 있거든요. 6월 달에 있거든요. 네. 6월 중반에. 그 다음에 얼마를 보고 있죠? 예,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건너뛰고 세 번. 그러면 0.25%의 세 번이면 0.75로 올리겠다.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빅 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 저희는 한 발 이제 내다봐가지고 저희는 매머드 스텝까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혹시 그런 것까지 오는 거 아니냐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1% 포인트 정도 가면. 예, 지금 현재는 6월 달에 75bp 인상 확률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80%까지. 이러니 채권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이 고열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밀어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이게 왜 기준금리라고 하느냐? 요것도 조금 설명하고 들어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그냥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예금 대출 금리지 사실은. 기준금리가 왜 중요해? 근데 그 예금 대출 금리는 무슨 기준으로 정하냐는 거예요. 기준금리죠. 그렇죠. 여기 기준이 박혀 있고 그 위로 움직이니까. 정확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베이스 레이트라는 게 예. 중앙은행이 가장 신뢰가 좋은 그 금융기관들, 특히 네. 은행들이 돈 필요할 때 아주 짧은 만기, 짧게는 하루, 예. 일주일 안에 너한테 돈 빌려주고 급하면 그걸 돌려받겠어 해서 가장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끼리 믿을 사람들끼리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는 금리를 중앙은행이 결정함으로 인해서 제일 우리가 바닥을 깔 테니 니들은 이런 경기와 물가 사정을 다 감안해서 중앙은행이 그걸 정책금리이자 기준금리를 깔아주면 그 위에 예금 대출금리가 결정되고 그 위에 정부가 돈을 빌리는 국채금리가 결정되고 그리고 회사나 기업들이 회사채 찍어서 또 빌리는 그 금리들이 다 결정된다고 기준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은 연방금리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7일짜리 RP를 쓰는데 그게 툭툭툭 올라가면 우리 예금 넣으시는 분들은 이자가 느네. 대출 받으신 분들은 나 이제 대출을 더 많이 이자를 내야 되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숫자만 더 보시죠.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숫자에 지금 잡혀있죠. 확률이 제일 높은 건 30%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아직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쯤 가는 시간에 요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에서 3.5% 사이. 그러니까 상당 기준이면 3.5%. 3.5%. 기준금리가 베이스가 3.5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사실은 옵션 가격까지 좀 녹아져서 네. 사실은 이 CME에서 추정하는 게 조금은 과잉 계산이 돼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예, 예. 야 기준금리가 3.5까지 가는데 미국의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지금 어제 종가가 이제 3% 뚫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1년 내에 3% 중반 3.5%는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자꾸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들은 자꾸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라든지 아. 부동산이라든지 네. 아직은 돈이 많습니다. 네, 네. 지난 2년간의 그 위기 국면에서 뭐 대공황이라든지 전쟁 때 쓰는 정도의 돈을 썼기 때문에 아직은 돈이 많아서 버틸만 한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지금 계속 빨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1분기에 주가 조정이 제법 컸어요. 네. 특히 미국 증시. 네, 코스피는 뭐 작년 중반부터 좀 많이 네, 흘러내려와서 좀 힘이 빠져 있고 뭐 한번 작년에 2000대 중반도 한번 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2600에 대한 뭐 지지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오시는데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 중심으로 그래도 고점에 한 20% 내외 정도 빠졌으니까 네, 네, 네. 이 정도면 한번 바닥 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네, 뭐 네, 제가 네. 지옥이 온다라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채권쟁이들이 보통 네. 이런 거 갖고 겁을 좀 많이 들여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끝나지 않았다. 그 끝나지 않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네. 증거가 있습니까 또? 뭐 증거 보여드리지 말까요? 오늘 괜히 보여주십시오. 괜히 우울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아셔야 판단을 하니까. 네, 그래도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데 오늘 약간 좀 교무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자 보시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중앙은행이 서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OECD라고 하는 게 우리 자주 쓰죠. OECD가 뭐죠? 선진국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얘네들 평균 물가 보세요. 지금 이 속도로 지금 치솟고 있어요. 아까 얘기 우측 있죠? 예, 지금 OECD 평균으로 7에서 8% 미국 정도 물가 상승 정도. 지금 지난 2000년 중반부터 해서 물가가 제일 높았던 게 2008년에 유가 150불 갈 때 그때도 OECD 평균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지금 그냥 가볍게 띄워놓고 물가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열이 굉장히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열이 나려고 하면 연락이 전에 과정이 있었겠죠. 그 네. 체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여기 보시면 M2. M2가 뭐다? 예, 금융시장에서 돈을 넣게 되면 유동성이 자꾸 뭐 예금을 거쳐서 또 대출로 나가고 이러면서 확장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네. 이걸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공교롭게 이 물가하고 유동성 증가의 속도는 상관관계가 꽤 높습니다. 이번 팬데믹 이후 국면에서 유동성 증가 속도가 어땠죠? 굉장히 빨랐죠. 네, 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정도로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막 저체온증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았으니까 물가 보세요. 이때 굉장히 낮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펌프짓 해주려고 막 기름을 갖다 들여 부은 거죠. 뭐 네.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다 갖다 부어서 그 결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보세요. 유동성 증가 속도가 어떤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돈의 힘을 중단시켜서라도 그동안은 이제 얼어 죽지 않게 해주려고 기름을 들어 부으면서 올렸던 그 활성화를 지금은 역으로 이제 열이 막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쵸. 내가 안 얼어 죽겠다고 앞에 불을 막 지펴놓고 있었는데 그게 옮겨 붙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대가 중에 또 하나는 오른쪽 그림 보시죠. 미국의 평균적인 주식, 채권, 부동산을 실물 경제 대비해 가지고 놓고 보면 연준 자산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한강계수가 이 정도면 똑같다라고 할 정도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 2020년 이후로 경제가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뭐 그렇게 우리 열심히 살긴 했죠. 예. 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자산 가격들이 이렇게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2020년은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해 주식시장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예.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이 주식시장의 이 악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뭐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올리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금리 쪽의 스트레스는 이번 주 FOMC를 넘기고 나면 한꺼풀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네. 내년까지 심하게 보는 애들이 지금 미국 기준금리 3%대를 보고 있는데 미국 10년 금리가 이미 3% 왔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자주 쓰는 표현 선반영.
선반영. 예. 기준금리는 내년도까지 3%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 그거 갈 길을 알고 있으니 지금 올해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미국 10년은 3% 왔다는 거죠. 미국의 2년짜리 채권금리도 어저께 뭐 거의 2.8%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10년짜리를 사든 2년짜리를 사든 원래 그렇게 만기 뭔가 네. 투자 기간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이자에 대한 차이도 많이 나야 되는데 차이가 별로 차이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만큼 경제 돈 빌리는 게 2년짜리든 10년짜리든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그 돈을 빌리는 압력을 최대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만기가 긴 10년짜리랑 만기가 짧은 2년짜리 그 차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야 이건 경제에 대한 여력이 점점 작아지는 거구나라는 쪽인데 여기에 활용 점점으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이번에 FOMC에서 우리가 또 걱정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금리 50bp짜리 뭐 6월달에 75bp짜리 걱정하고 있지만 네.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 연준이 이제 자산을 줄인다는. 양적 긴축 말씀하시는 예. 거. 자산 축소. 저는 금리는 네. 이미 스트레스 받을 만큼 받았고 네, 네. 거기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 부분 지금 좀 빠지고 있다. 근데 네네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네. 주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까 제가 막 사람 몸에 자꾸 경제를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금융시장의 피와 같은 금융시장이 이게 막 전체적으로 환경이 잘 돌게 네네. 만들어주는 그 피는 뭐냐?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돌아야지 이 사람 몸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네. 피가. 예. 근데 그 피를 이제 몸에서 뽑아내기 시작한다. 그럼 그 피에 제일 민감한 장기가 많은 분들은 연준이 자산을 그동안 늘리는 과정이 네. 채권을 사주면서 그래서 채권은 연준에 지금 보면 9조 달러가 넘는 그 연준 자산의 대부분이 국채 모기지 뭐 이런 채권들로 차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연준이 자산을 줄이면 채권 시장이 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예. 왜냐면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을 비우고 있으니까 연준이 지금 전체 미국 채권 국채에 25%를 들고 있어요. 혼자서. 연준이. 근데 그걸 이제 줄인다고 하면 아니 뭐 대주주가 주식 매각하기 시작하면 그 주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저한테 이제 하나 듣고 가는 게 뭐 앞에 뭐 역사 얘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예, 얘기 드렸는데 연준 자산 축소에 대한 제일 큰 오해. 예. 연준이 채권을 막 사줄 때 금리가 그러면 어느 자산이든 중앙은행이 저렇게 사주면 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네. 생각하시죠. 네. 자, 우리 QE라는 게 뭐였죠? 아까 얘기했던 양적 완화로 중앙은행이 열심히 채권 사준 거거든요. 예. 그 기간에 금리 어떻게 됐어요? 후쭉 빠졌죠. 금리요? 어디 포인트? 어디? 여기 어디죠? 음영 구간이 다 QE를 했던 구간들이에요. 음영 구간이. 이게 이제 금리는 채권 가격의 역상관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때 2% 받던 채권이 4%까지 갔으니까 요때 사신 분들은 똥값 된 거죠. 그렇죠. 예, 금 채권이 가격이 박살났습니다. 네. 예, 중앙은행이 채권 열심히 사주는데 금리는 치솟습니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중앙은행 열심히 사줬는데 금리는 그 전에 빠져요. 그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 드리는 게 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왜 합니까? 양쪽. 왜 채권을 사서까지 아까 금융시장에 피를 공급해가지고 네. 이제 막 떨어진 채원을 올리고 막 이런 과정을 왜 합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마. 네.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은 아까 채권은 무슨 자산이라고 제가 설명 제대로 안 드렸죠. 경기 좋으면 주식하죠. 경기 나쁘면 채권해야 돼요. 채권은 안전 자산으로 그 낮은 수익률이라도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예. 얘가 좋을 때 얘는 안 좋은 거고 얘가 나쁠 때 원래 그렇게 되는 자산인 거예요. 예. 근데 경기가 나쁠 때 양적 완화 하기 전까지 중앙은행 채권 사주겠거니 해서 그 전에 금리는 미리 빠져요. 이거 선반영 되는 거예요? 선반영 당연하죠. 돼버린다. 근데 정작 중앙은행이 열심히 채권 사주러 들어오면 금리는 뺀 수준 이상을 돌립니다. 왜 그러죠? 채권 수단이 중앙은행 채권을 사주는 게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양적 완화의 최종 목적은 뭐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를 잘 돌려서 그 유동성은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돈 잘 갖다 쓰게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네. 사람 살리고 보자. 경제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작 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몸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채권 계속 사겠어요? 또 주식하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양적 완화를 하는 기간 동안 아이러니하게 안전자산인 채권은 중앙은행이 사줄 때 거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대고 패더라. 그리고 오히려 양적 축소를 2018년에 19년도 했는데 예. 그때는 오히려 금리가 빠지더라. 채권을 줄이는데 왜?
유동성이 빠지니까 제가 오늘 최악의 지금 차트 이제 보여드립니다. 네. 최악의 차트를 최악의 보여드리는데 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그래 하반기 주식 다 팔아라 경기 침체 온다 이거 아닙니다. 네, 다만 예. 주식시장은 아직도 좀 더 다이어트의 과정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동안 너무 저같이 뚱뚱했죠. 저같이 뚱뚱했는데 저도 고민 많이 해요. 네. 살 빼면 건강한 거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투자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지금 살쪄 있는데도 지금 자꾸 현실 타협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빠진 수준에서도 이제 또 바닥치고 어저께도 또 막판에 반등해줬죠. 네, 나스닥 네, 중심으로. 네, 네. 그러니까 희망을 계속 찾고 계신데 그게 맞아요. 투자는 그런 게 맞아요. 네, 근데 네. 여기서 싸울 때 이게 내가 유리한 환경인지 불리한 환경인지 그리고 약세장에도 분명히 돈 버는 기회들이 존재하고 그 네. 약세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금 또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의 내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그러면 이 판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아까 연준 자산이 채권 시장하고 그러니까 연준 자산이 늘어나는 구간이 양적 완화를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넣어주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때 금리는 올랐다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약세라고 했죠. 예. 채권을 사주는 건데. 네. 근데 그 또 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꿀은 누가 빨았냐? 아, 꿀 누가 빨았냐? 여기 주가 미국 주가는 양적 완화 기간 동안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또 돈 들어오면 주시장은 파티예요. 네. 네. 아. 이제 파티가 끝나간다. 근데 2018년에 19년에 연준이 이때 또 공교로워요. 아주 네. 공교롭다는 게 뭐냐면 이때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양호했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중국하고 우리가 뭐 이벤트 무역 전쟁까지 해서라도 헤게모니를 잡아보겠다 할 정도로 이때 당시 2018년에 네. 미국이 뭐 이런 정책 도움이 많지 않고 트럼프가 감세 정책 좀 해줬지만 그거 가지고도 3%대 성장을 찍으면서 양호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돈 줄고 있을 때 연준이 뭐 그때 금리 인상도 같이 했지만 그 1년간의 미국 주가의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았어요. 아. 보시면 기울기 보세요. 예, 예. 이거 빠질 또 아니 금융위기 이후 동안에 미국 주식은 승리의 역사거든요. 네, 네. 승리의 역사인데 가장 부진했던 시기. 그리고 이걸 또 한 번 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이게 네. 미국만의 사례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 풀고 재정이 도와줄 때 아까 얘기했던 M2 증가율이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네. 제가 네. 잠깐 곁다리 쳤죠. 네, 네. 그리고 그 높은 물가를 해소한다고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글로벌이 M2의 증가율은 글로벌 주가하고의 상관계수가 이것도 역시나 0.9입니다. 최근에 어떻죠? 슬슬 꺾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연준은 돈을 줄이지도 않았어요. 사실 여기서 여기에 이게 좀 너무 과했죠. 이게 너무 과했죠. 이게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 팬데믹 위기 국면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네.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는 이 고열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자꾸 발생하니 강력한 해열제를 써서 이걸 지금 빼고 있어요. 피를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근데 연구원님, 근데 질문 드릴 시간도 없네. 아니 응. 너무 질문 드릴 게 많은데. 네네. 근데 연준이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계속 풀어도 인플레 2% 걱정 없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M2가 계속 풀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유, 물가가 오르는데 근데 파월이 오히려 아니다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 일단은 작년 하반기만 해도 네.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수요가 그러니까 미국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이나 뭐 실업급여 네. 같은 거를 네. 위기 국면에 많이 받았는데 미국은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뭐 저 라티노 3인 성인 3인 뭐 이러면은 지난 위기 국면 동안 한 얼마 정도 돈 받았는지 아세요? 실업급여나 이런 걸로? 꽤 많은 돈을 받은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네. 모르시는데 네. 한 1억 정도 받아요. 1억이요? 야, 미국 갔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GDP의 10%가 넘는 적자를 2년간 내면서 막대하게 가계에 돈을 지원해줬고 그 돈이 지금 과잉저축 형태로 2조 달러가 미국 가계 주머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사실은 좀 경제도 지금 수요도 나오고 소비도 나오고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하고 네. 뭐 가전 가격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이나 서비스업은 후행적으로 오는 거고 지난 1년 동안은 내구재라고 하죠. 우리 왜 사면은 뭐 5년 이상 써야 되는 제품들. 네. 그 차 가격이 그렇게 날렸던 거예요.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네. 하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자 여기서 결론은 그런 수요에 대한 압력도 있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네. 유가가 올라가는 공급 사이드의 압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다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 가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뒤늦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 커진 거예요. 그 오늘의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오늘의 결론 나옵니다. 예, 이걸로 마무리를 딱 가름지면 네. 아쉽다. 제가 오늘 너무 좀 앞에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네.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네. 예, 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생각보다 점잖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반기가 다 지옥이다라고만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저도 네네. 뭐 지금 장당의 금리 역전되고 그런 건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단언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상황 보면 아직 리세션을 콜할 정도 경기 침체를 예단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반기에 유동성이 빠지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다이어트는 남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우리가 그럼 언제부터 다시 공격 앞으로 우리가 진짜 또 네네네네. 한번 내 재산을 밀어넣느냐. 그렇죠. 파월 의장 입에서 네. 최소한 뭐 이 정도 단어는 나와야 됩니다. 페이션트. 페이션트. 네. 우리말로 하면 인내심. 인내심. 이 얘기가 2019년 1월 FMC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뭐냐면 2018년에도 미국 기준금리 2.5까지 올리고 2019년 우리 금리 더 올릴 거야. 우리 갈 수 있는 금리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러면서 시장이 그때 2018년 4분기 S&P 500이 두 달 동안 18%가 빠집니다. 와, 그러니까 겁을 계속 주니까. 이게 요때 조정이에요. 요때 조정. 요때 조정. 이때 파월 의장의 그 한마디가 엄청났던 거예요. 네네. 지금이 또 그런 국면이 이번 하반기까지 나오죠. 근데 그렇게 주가가 20%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났더니 파월 의장은 2019년 첫 FOMC에서 네. 금리 우리 올린다고 점도표 있죠. 막 우리 막 보잖아. 연준 인사한테 점 찍어가지고 네. 우리 이만큼 갈 거야 하는 네, 거 네.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페이션트. 우리 인내심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하를 바로 하지는 않았지만 네.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심리 줄 때부터 그래서 요때 보세요. 요 굵기. 요게 1월 FMC부터 낙폭에 거의 한 8할 9할을 바로 회복시킵니다. 그 페이션트 하나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유동성이 말리는 구간에서 펀더멘탈도 지금 탄력이 줄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연준이 저 끌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천재 조건은 물가가 잡혀야 되고요. 음. 그래야 파월 의장이 하반기 한 3분기 말에서 4분기쯤 넘어갈 때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2.5 이상은 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내년까지 네. 3%를 트라이 하려면 네. 거기서부터 경제 지표가 망가지는 거, 물가가 안정되는 거의 균형 사이에서 연준은 분명히 지금 연준의 뭐 그 흔한 파월 풋은 없다. 연준이 돈을 대가지고 아까 연준이 돈 대주는 게 이거예요. 자산 늘려가면서 방어해주고 이런 건 없다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그 단어 정도는 나와야 시장이 이제 판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올인하시면 안 돼요. 네. 살살살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뭐 에너지 네, 주식 네, 중심으로 굉장히 뭐 네. 좋았는데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데 뱅킹까지 은행주까지 빠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금리 상승이 실물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금리 상승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는데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 녹여왔고 이번 주 FOMC에서 50bp 인상하는 건 큰일은 아니다. 다만 연준 재산이 줄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빠지는 국면에서는 주시장이 아까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힘이 점점 빠질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하반기에 버텨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네요.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뭐 아크와 같이 우리 네,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지금도 네. 변동성이 나스닥이 훨씬 크고요. 네. 그 고비 정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가장 힘든 다이어트를 성장주들이 먼저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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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장단금리 역전돼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최근에 다이어트가 먼저 끝난 그런 꿈과 희망의 주식들 네. 우리가 뭐 팬데믹 국면에 한참 좋아했던 주식들 걔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이제 왜냐면 그동안 좀 많이 망가졌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재정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오히려 경기 민감에 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다이어트를 먼저 끝낸 성장주를 먼저 보시라. 왜냐면 이 유동성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장이기 네. 때문에 채권제기가 곁다리로 훈수를 뜨시자면 전 주식도 미국 주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지금 곁다리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투자 전략 감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중환자실에 가 있다가 지금 회복실로 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 이 질문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크는 왜 토카이시우드는 계속 디플레이를 주장하나? 아까 얘기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성장할 수 있는 능력보다 소득보다 그 비용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 그게 이제 부채의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 경제가 지금 그 단계까지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발등에 되는 지금 불길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그거 끈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불을 끄고 나면은 과연 아까 그 불을 붙인 이유가 엄청난 혹한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불을 붙인 거잖아요. 네. 겨울이 끝났을 거냐. 아. 내 몸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뜨겁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배경 환경은 아크의 뭐 캐시우드 같은 사람은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야 여기까지 일단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네. 아 연구원님 오늘 어떻게 좀 그래도 저희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뭐 힘드시거나 부담스럽거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뭐 채권제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얘기 드릴 때 어려워하실까 봐. 아,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도 좀 하이톤이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이유가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 쓰시면 이제 다 나가세요. 오늘 아니야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 끝까지 조금 나가긴 했네요. 예, 오늘 뭐 어쨌든 저는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너무 좋았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네. 종목이야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얘기해 주실 거고 네. 저는 이런 리스크 팩터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환경의 변화가 생길 때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까 뭐 이런 위주로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종종 뵐 수 있다고 봐야겠죠? 예, 뭐 필요하시면 아 언제든. 그렇습니다. 아 빌그로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윤그로스로 갑니다. 윤그로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계속해서 이야기 듣고 싶지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너무 때문에 너무 아쉽네요. 꼭 다음에 네. 자주 좀 뵙는 걸로 채권 2탄으로. 네, 채권 2탄으로 네. 해가지고 꼭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메리츠 증권의 투자전략팀 윤여삼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